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김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34기 고1 친구들 2025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일단 제가 1학년이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이 또 2학년 시험이라서 2학년 선배들 시험에 좀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조금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찍어 놓는 지금 이 시점은 현재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배포는 아마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늦어도 목요일쯤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시험 중에 배포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이 끝나고 배포를 할까 했는데 저희가 또 토요일날 간담회가 있다 보니 그 전에 먼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영상을 좀 보고 간담회에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좀 배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서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은 예전에 치러졌던 명도외고 시험과는 좀 많이 결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명도외고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틀을 따라가기보다는 모든 변수를 열어놓고서 그 상황에 다 아이들을 맞춰서 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수학에 대한 학습 비중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또 끝에서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난이도별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시험을 먼저 연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딱히 연계율보다는 평상시 일반고 대비하듯이 여러분 제가 난이도별과 단원별로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별로 봤을 때 기본 문항이다. 기본 문항은 사실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떤 단원을 학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저는 기본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기본 문항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원 전체에 대해서 일단 첫 삽도 못 든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난이도가 기본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총 20문제 중에 3문제, 그리고 중하 정도의 난이도가 3번, 4번, 그리고 서술형 1번까지 해서 총 3문제, 그리고 중간 난이도 문제가 6, 7, 8, 9, 10 해서 총 5문제, 그리고 11번부터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솔직히 뚝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일단 중상 난이도는 11, 12, 13, 14, 15, 17, 20 어떻게 보면 제일 많죠. 여기서 말하는 이 20번은 서술형 2번입니다. 서술형 2번. 그리고 상난이도가 16번과 18번 정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는 18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고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16번 정도도 상난이도로 넣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이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어이구, 이거 잘못 나왔어요.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제가 기본부터 난이도 1, 2, 3, 4, 5로 매겨서 총 평균을 냈을 때 3.1 몇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에서 중상 사이에 조금 더 중에 치우친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정확하고요. 사실 이게 일반고를 기준으로 우리 명도외고 수학시험을 보느냐, 아니면은 명도외고에 특화된 시선으로 명도외고의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고를 바라보는 시험의 기준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단원별로 또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5문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5문제,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서 총 9문제죠. 10문제가 나왔네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순열과 조합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제가 이미 시험 대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순열과 조합 문제를 조금 신경 써서 내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원별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단원별 문항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는 친구들이 타격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게 이번 시험에 대한 저의 단원별 평가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일단 넘어가서 저희가
이번에는 문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1등급은 18번에 맞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될 만한 실력이 충분하냐 아니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등급컷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18번 정도의 문제를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실력적으로나 뭐 성실도 면이거나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명도 외고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18번 문제를 제가 1등급 문제에 혼자 넣은 이유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쌤, 제가 앞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18번 문제 풀 수 있는데 못 풀었어요. 그 또한 실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넣어 놓은 거니 우리 아이는 풀 수 있는데 시간대에 못 풀었어요. 그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력으로 보았을 때 2등급에 안정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등급제에서 2등급 끝자락이 아니라 15%에서 10% 정도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15번과 16번 정도의 문제는 물론 나머지는 다 맞추고요. 15번과 16번 정도의 문제까지도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등급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거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당황할 수 있다 이 뒤에 뭐도 달아놨죠? 중위권이라고도 달아놨죠. 저런 문제들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풀면은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못 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실력이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자기 객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소한 문제기는 하거든요. 생소한 문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잘 따라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험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을 때 못 풀었다? 당황했다, 멘탈 나갔다, 이 또한 실력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황했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 또한 실력인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일단 뒤에서 제가 좀 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예상하는 1등급의 등급 컷 또는 총평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첫 번째, 1등급은 저는 90점에서 94점 정도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을 94.2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94.2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90점인가? 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은 한 문제 정도면은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잘하면은 90점 때까지도 90점이 아니라 90점 몇 가지도 1등급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 다만 안정적인 점수는 94점 정도여야 1등급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총평은 전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 난이도가 하락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가 하락했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명독 외고의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전체 일반고와 동일하게 일반고 자사고를 포함해서 그 수학 시험지 자체의 난이도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년까지의 시험지가 지금 현재의 명도외고 시험지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딱 두 개의 시험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명도외고 시험지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명독 외고 아이들한테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작년까지 우리 명도 외고 학생들의 시험지가 당연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중요한 건 부교재가 있었죠. 부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도 외고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뭐 고2 시험지든 고1 시험지든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수업하시는 제 또 강사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쓱 보내줘요, 그냥. 그리고서 야, 이거 시험 어때? 난이도 어때? 그러면은 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외고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요. 얘네 부교재 마플 시너지야 또는 마더텅이야 또는 자이스토리야. 그러면 그러면은 할만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시험지의 문제를 봤을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는데, 실제로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문제, 한번 봤던 문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시험에 임하는 자세 혹은 환경에 대한 적응도 훨씬 더 쉬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하락한 건 사실이나 실제로 우리 명도계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해야 될 바운더리는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고는 수학이 약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입시예요. 왜냐면은 들어올 때 수학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교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나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네 수학이 많이 어렵지. 전공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심지어 영어는 2과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공부하면 돼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울타리를 걷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문제집 하나 붙잡고 그 문제집만 쭉 풀어보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부교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점수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외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계속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외고 친구들은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수많은 외고생들을 만나봤지만 255명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친구들은 솔직히 5명 이내라고 보거든요. 5명 이내라고 봐요. 서울대에 갔던 수많은 선배들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며 학원 강사가 정해주는 커리큘럼과 정해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공부해 가면서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게 다 끊긴 상태에서 너가 혼자서 공부해서 내신을 딸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이 계속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상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 내가 상위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 말고 이미 객관적인 지표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1등급이다. 사실 10%잖아요. 10%니까 10% 전부를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위권에 랭크된 친구들은 무조건 100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왜냐? 시험이 쉬워지다 보니 어느 순간 중위권 아이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시험이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런 때가 한번 등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점이 아닌 95점 몇 점이나 94점 몇 점인 친구들은 중위권 아이들이 거기로 다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자기가 원치 않아도 2등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난이도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100점으로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시험 이 아무리 쉬워져도 1등급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위권과 하위권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한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맨 뒤에서. 근데 일단 이런 시험이다라고 한다면은 딱 맞물려 있는 층이 정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3개에서 5개 사이에 틀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명도외고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실수 하나만 하는 순간 솔직히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잘못 읽는 순간 그 0.1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20% 30%가 쭉 떨어져서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일수록 훨씬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학원 강사여서 학원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싶진 솔직히
않아요. 왜냐면은 영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 교과서에서 나와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게 교과서에서 파생된 문제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베이스로 여기에 이 조건만 추가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하겠다. 저는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절대 비추합니다. 혼자 해서 될 건 아니고 거기다 더군다나 외고에서 학교 수업만으로 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체크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교재가 있고 난이도가 높았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는 지금 뭐 최상위 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 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간담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등급제에서 학부모님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희망의 끈마저 놔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설픈 각오만으로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좌절을 맛보는 시기가 선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하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 신설을 합니다. 제가 한 학년에 반을 3개 까는 거는 명도개구를 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고 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 이 친구들도 분명히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략을 짜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수학이란 과목이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역시 상위권 친구들은 걱정을 안 해요. 이미 상위권 아이들에게 줄 컨텐츠는 충분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은 제가 알려주는 것 플러스 아이들가 티키타카 2-3번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문제량 충분히 늘려주면 되지. 어려운 문제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어. 어려운 개념 내가 제일 잘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걔네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위권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등급을 올리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시험이 2주 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교과서만 풀면 되는데 교과서를 풀었더니만 점수는 이 모양이야.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아무리 어려운 부교재라도 좋으니 부교재가 있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최하위권 말고는 수학을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 내가 해야 될 딱 부교재가 있으니까 시험 직전까지라도 그 부교재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이때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특히나 여기가 외고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 사실상 저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쉬웠어.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듣지 않고 이 한 클립만 보고서 내가 정말 수학을 못하나라고 좌절을 할까봐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냉철한 현실을 알려드리는 것 또한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제가 뒤에서 제시하는 플랜을 잘 따라오시면서 꼭 나랑 수업하자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 이야기고 이 총평의 마무리는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좀 할 겁니다. 이 뒤에서는 좀 디테일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할 건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데 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